새벽 4시 시장통의 공기는 사르르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들기름 향이 뒤섞인 안개는 시장 사람들의 발치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올해로 72이 된 금내는 남들이 뜨끈한 아랫목에서 손주 재롱을 볼 나이였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시커먼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도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온 거 맞지? 축산물 트럭에서 내린 소 뼈다귀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쌓였습니다. 금내는 세월의 풍파로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그 차가운 뼈마디를 훑어내렸어요. 그녀의 인생은 평생을 이 핏물과 연기 속에서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남편이 돌도 안 된 아들놈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로 금내의 입에서 고운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야, 이 미친놈아. 고기가 이게 뭐야? 기름기가 너무 많잖아. 당장 안 바꿔와?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쌍욕쟁이 금내라고 불렀습니다. 입만 열면 거친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억척스러움은 험한 시장 바닥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내고 번듯하게 키워낸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나가지 않으면 금세 짓밟히고 마는 것이 이곳의 생리라는 걸 금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 점심 장사 준비로 한창 분주할 때였습니다. 시장통의 소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끄러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내의 외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어머니, 또 이 냄새나는 데서 일하고 계셨어요? 며느리 미영은 코를 실룩거리며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코를 가린 꼴이 마치 쓰레기장에 발을 들인 공주님 같았지요. 아들 진호는 그 뒤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어? 저기 앉아라. 국밥 한 그릇 말아줄 테니까. 금내는 투박한 손길로 국밥 2그릇을 상에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 주었겠지만 오늘따라 놈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왔어요. 진호는 국밥을 숟가락으로 휘저을 뿐 한 입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말해라. 입은 뒀다 뭐하냐? 그게 이번에 제가 추진하던 사업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강남 재개발 상가 말이에요. 그거 잔금 못 치르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날아갈 판이에요. 금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집인가요? 그녀가 30년 동안 가마솥 앞에서 발바닥이 짓무르도록 서서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며느리 미영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낡은 시장 바닥에서 고생을 하세요? 건물주 최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 시장 재개발 때문에 이 건물을 통으로 매각하실 거래요. 어머니가 좋게 나가주시면 저희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뒤로 좀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돈이면 진호 씨 사업도 살리고 어머니도 강남 저희 집 옆에 실버타운 좋은데 모실 수 있다니까요. 거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서 이런 데보다 훨씬 편하세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건물주 최 사장이라니요. 10여 년 전 금례가 이 건물을 산 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대역으로 세워둔 관리인 최두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최 사장님이라 부르며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지금 눈앞에서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나르는 이 노인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사장이 그러더냐? 나보고 나가라고? 네, 어머니. 그 사람 성격 보통 아니잖아요. 자꾸 버티시면 명도 소송인지 뭔지에서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대요.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좀 결단 내려주세요. 네. 진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로지 돈을 향한 갈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자식이라 믿었던 놈이 건물주와 짜고 제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몰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내는 일부러 손을 부르르 떨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비참함은 진짜였지요. 나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없다. 여기가 내 인생 전부인데. 진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저 망하는 꼴 보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진호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아휴, 정말 말이 안 통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이 태풍처럼 휩쓸고 나간 빈 가게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금내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천천히 주워들었지요. 그러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미영아. 너희가 사냥개인 줄 알았더니 주인을 무는 미친 개였구나. 금내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안쪽 좁은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옷가지 밑에서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 시장통 건물 서너 채의 등기권리증과 지난 10년간 자식놈들이 그녀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낱낱이 기록해둔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다. 두식이냐? 그래. 아들놈이 조만간 너 찾아갈 거다. 그래, 놈들이 원하는 대로 연극 좀 해줘라. 아주 잔인하게 말이다. 전화를 끄는 금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핏물보다 진한 배신을 선택한 자식들에게 어미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마지막 수업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예가 시장통에서 비린내와 싸우며 가마솥을 지키고 있을 때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영은 번듯한 강남의 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금내의 신복이자 건물의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최두식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지요. 진호는 연신 손바닥을 비비며 최두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 사장님, 저희 어머니 설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평생을 저 국밥집에 바치신 분이라 그런지 요지부동이세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제 어미에 대한 존경이나 걱정 따위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최두식의 입에서 나올 보상금 이야기만이 그의 관심사였지요. 최두식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금례 회장님이 이 녀석을 서울대까지 보내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본 그였기에 눈앞의 광경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례의 지시대로 서늘한 연기를 이어갔어요. 이봐요, 김진호 씨. 나도 자선사업가 아니야. 이번 재개발 건 이번 달 넘기면 국물도 없어요. 어머니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시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해야지. 명도 소송 들어가면 권리금, 이사 비용 한 푼도 못 챙겨주는 거 알지? 최두식이 짐짓 엄포를 놓자 옆에 있던 미영이 화들짝 놀라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어머니 인감도장 받아올게요. 대신 저희한테 약속하신 그 뒷돈 확실하게 챙겨주시는 거죠? 미영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돈으로 바꿀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최두식은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및 명도합의서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은 서류였지요. 여기 어머니 도장 찍어 오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특별히 두 사람한테만 주는 팁인데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 찍는 것보다 좀 정신 없으실 때 받는 게 빠르지 않겠어? 요즘 노인네들 금방 깜빡깜빡 하시잖아. 최두식의 은밀한 제안에 진호와 미영은 서로의 눈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사악한 계획이 싹 트는 순간이었지요. 같은 시각 시장통 국밥집 뒷방에서 금내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숫자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매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3월 진호 서울 아파트 전세금 3억 지원, 2018년 6월 며느리 친정 빚 1억 변제, 2021년 9월 손주 유학비 2억. 금내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돈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욕쟁이 할머니로 살며 모은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시장통 건물 세 채뿐만 아니라 근교의 땅까지 금내는 알부자 중에 알부자였지요. 하지만 자식놈들은 그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에 준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냐, 너희가 내 정신을 뺏으려 든다 이거지? 금내는 장부를 덮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면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자식들이 찾아와 용돈이나 뜯어갈 날이었지만 올해는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와 미영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시장으로 찾아와 금내의 어깨를 주무르고 몸에 좋다는 보약이라며 정체 모를 액체를 들이밀었지요. 어머니,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 최고래요. 꼭 챙겨 드세요. 미영이 건넨 보약병을 들여다보던 금내는 미세하게 코를 찔러오는 비릿한 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감각은 개코보다 예민했습니다. 금내는 보약을 마시는 척하며 싱크대 배수구에 몰래 버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맛이 참 좋다야. 금내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헛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그런 금내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들은 금내가 서서히 자신들의 손바귀에 들어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습니다. 금내가 버린 보약이 닿은 싱크대 및 하수구 쥐들이 그날 밤 괴성을 지르며 죽어나갔다는 사실을요. 금내는 밤마다 잠든 척하며 놈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기로 기록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어머니 오늘 보니까 말도 어눌해지셨더라. 내일 생신 때 법무사 불러서 서류에 도장 찍게 하면 끝이야. 진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금내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를 서슬 퍼런 복수심이 채웠습니다. 진호야,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게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는데 이제 그 행운을 내 손으로 걷어감아. 금내는 장롱 속 깊이 숨겨두었던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최두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지요. 준비해라. 잔칫날이 머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통, 금내의 국밥집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평소의 구수한 고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자식들을 태워버린 지옥의 불꽃 냄새와 닮아 있었지요. 금내의 72번째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시장 상인들이 건네는 바카스 한 병에 허허 웃으며 넘겼을 날이었지만 올해는 공기부터가 사뭇 달랐지요. 아들 진호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저녁에 미영이랑 같이 갈게요. 집 말고 근사한 한정식집 예약해뒀으니까 거기로 오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그만큼 가식적이었어요. 금내는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놈이 웬일이냐? 고맙다, 진호야. 금내는 짐짓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금내는 장롱 속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도 일부러 부스스하게 흐트러뜨렸어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방 안에는 진호와 미영 그리고 낯선 사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이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지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옷이 이게 뭐예요? 저희가 사드린 좋은 옷 두고 왜 이런 걸 입고 오셨어요? 미영은 금내의 소매에 묻은 가짜 얼룩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생글거리며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진호는 옆에 앉은 사내를 소개했어요.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분은 제 사업 도와주시는 박 법무사님이에요. 건물주 최 사장님 대리인으로 오셨어요. 박 법무사라는 사내는 안경 너머로 금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인에 대한 예의 대신 얼른 일을 치우고 가고 싶다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지요. 금내는 침을 약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멍하니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주냐? 배고프다, 아들아. 그럼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런데 드시기 전에 이거 서류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 사장님이 오늘 중으로 도장 안 찍으면 국밥집 바로 비우라고 난리라서요. 진호가 다급하게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 뚜껑을 열었지요. 1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깔린 잔치상 위로 시커먼 계약서와 붉은 인주가 올라온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금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다가 일부러 불고기 접시를 엎질렀습니다. 간장 국물이 하얀 계약서 위로 튀어올랐지요. 어이구, 내 정신 좀 봐. 손에 힘이 없네. 어떡하냐, 진호야. 아, 정말. 어머니. 진호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영이 얼른 휴지로 서류를 닦아내며 진호를 진정시켰어요. 그 짧은 순간 진호의 얼굴에 스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계획이 어그러질까봐 안달복달하는 탐욕의 민낯이었습니다. 금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에 순수했던 진호가 아니었지요. 그녀가 국밥 한 그릇 더 팔아 죗값을 대주면 환하게 웃던 그 아이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진호야, 이거 찍으면 나 이제 쉬는 거냐? 최 사장이 나 안 괴롭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이거만 찍으면 강남 실버타운에서 매일 스테이크 드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지장 찍으세요. 진호가 금내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주에 눌렀습니다. 붉은 피 같은 인주가 금내의 지문에 베어들었지요. 금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순종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곳마다 지장을 꾹꾹 눌러주었어요. 지장이 찍힌 서류를 챙긴 박 법무사가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서로의 손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 술 한 잔 드세요.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미영이 다시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 술을 따랐습니다. 금내는 술잔을 입가로 가져갔어요. 술잔 너머로 아들 내외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를 바라보는 도살업자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금내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 안으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푹 떨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시장통? 내 건물에 불난다. 진호야, 불 꺼라. 두시가, 불 꺼라. 아휴, 또 시작이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 내일 당장 입원 수속 밟아야겠어. 미영의 말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류도 다 챙겼으니 더 미룰 거 없지. 어머니, 잠시만 눈 좀 붙이세요. 금방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진호는 잠든 척하는 금내의 어깨를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 건물 팔면 저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의 마지막 양심 고백마저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소매 속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가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모두 담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또한 그들이 오늘 찍어간 지장은 금례가 미리 손가락에 발라둔 특수약품 때문에 몇 시간 뒤면 감쪽같이 사라질 가짜 지장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진호가 금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금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식당 간판을 보며 속으로 을조렸습니다. 진호야, 너는 오늘 내 어미의 마지막 생신상을 차려준 게 아니라 내 무덤을 판 것이란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그날, 금내의 복수국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고 있었습니다. 생신 다음 날 아침,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 앞은 이른 시간부터 한산했습니다. 진호의 차가 병원 정문에 멈춰 섰고 뒷좌석에서는 초점 없는 눈을 한 금례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진호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래요.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시면 제가 매주 찾아올게요. 아셨죠? 진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미영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녀는 이미 병원 관계자와 서류 절차를 마친 듯 가방 안에서 입원 계약서를 꺼내 들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면 친구분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온대요. 이제 그 비린내 나는 시장통 잊으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미영은 금례를 차에서 내리게 하며 서둘러 병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금례는 힘없는 노인처럼 비틀거리며 그녀의 손에 끌려갔지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금례가 배정받은 방은 창문이 높이 달린 4인실이었습니다. 미영은 짐을 대충 선반에 올려두고는 진호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여보, 이제 가자. 법무사 사무실 들러서 서류 넘겨야지. 오늘이 잔금 날이잖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인사라도 제대로. 아유, 지금 정신도 없으신데 무슨 인사야.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시면 그때 잘해드리면 되지. 빨리 가자니까. 미영의 독촉에 진호는
결국 금내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금내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무전기를 꺼내 들었지요. 2시가 놈들 출발했다. 이제 내 차례다. 네, 회장님. 벌써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놈들이 가져온 서류 아주 가루가 되도록 밟아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최두식의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금내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노인 연기를 시작했지요. 한편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진호와 미영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들은 박 법무사에게 어제 받은 지장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찍으신 거예요. 이제 이 건물 제 명의로 넘기는 절차만 밟으면 되죠? 진호의 말에 박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고쳐 썼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살피던 그의 표정이 점점 묘해졌어요. 이게 김진호 씨 장난하십니까? 네, 장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지장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찍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종이가 깨끗합니다. 지문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박 법무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어제 분명히 붉게 찍혔던 금내의 지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내가 미리 손가락에 발라두었던 휘발성 약품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주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지요. 아니, 그럴 리가요. 어제 저희가 분명히 어머니 손가락을 잡고 꾹꾹 눌러 찍었다니까요. 미영이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뺏어 들었지만 정말로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이거 명예 이전 안 되는 겁니까? 오늘까지 서류 안 넘기면 저 사채업자들한테 죽어요. 진호가 다급하게 소리칠 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두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비굴한 관리인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가죽 가방을 든 아주 위압적인 모습이었지요. 김진호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최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아들놈이 어미 건물 팔아먹으려고 가짜 서류 들고 법무사 사무실 온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내가 이 건물의 관리인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거래는 눈 뜨고 못 보겠거든요. 최두식의 서늘한 말투에 진호와 미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게. 입 닥치세요. 어미를 요양병원에 처박고 건물 가로챌 국리나 하는 놈 말을 누가 믿습니까? 방금 병원 측에 연락해서 어머니 강제 입원 절차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한 짓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지세요. 최두식의 호통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분을 참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금내가 준비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금내는 간호사가 가져온 약물을 조용히 싱크대에 부어버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너는 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만 날아가는 게 무섭지? 아니란다. 내가 평생 나를 무시하며 누려온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창밖으로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진호의 미래처럼 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진호와 미영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장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채업자들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진호의 휴대전화가 터져나갈 듯 전화를 퍼부었지요.
진호는 차 안에서 핸들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명히 찍었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지장이 감쪽같이 사라지냐고. 미영은 옆에서 연신 화장을 고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건물주 최 사장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여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최 사장이 우리 어머니 뒤를 봐주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 영감탱이가 우리 돈을 가로채려고 수작 부리는 걸지도 몰라.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있을 때 진호의 집 앞에는 이미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줄 기색이 없었지요. 집 현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진호가 자랑하던 외제차 역시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이보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진호가 달려들어 항변했지만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그의 멱살을 가볍게 잡아 올렸습니다. 기한? 김 사장,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오늘까지 상가 계약서 안 가져오면 내 마누라 가방부터 손가락에 낀 반지까지 다 가져간다고 했지?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재력가 행세를 하던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히고 있었지요. 그 시각 금례는 최두식의 차를 타고 유유히 요양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장은 금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최두식이 미리 병원에 막대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회장님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놈들은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오냐, 두시가.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놈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아갈지 뻔하지 않겠느냐. 금례는 무릎 위에 놓인 검은 가죽 가방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그동안 어머니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 내역과 며느리 미영이 친정으로 보냈던 돈들의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금례는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며 키운 아들이 제 어미 대가리를 칠 줄은 정말 몰랐다. 금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다짐했어도 자식의 몰락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해지면 진호는 영원히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호와 미영은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장통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으니 가게 안에 숨겨둔 인감도장이나 통장이라도 찾으려는 심산이었지요. 가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진호는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빨리 찾아봐. 어머니가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야. 그 양반 은행 안 믿고 현금으로 쌓아두는 성격이잖아. 미영은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쌀통을 뒤엎고 찬장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진호는 금례가 잠을 자던 좁은 내실의 장롱을 통째로 끄집어냈지요.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낡은 내복 몇 벌과 아들 진호의 초등학교 통지표, 그리고 빛바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돈을 어디다 숨긴 거야. 미영이 신경질적으로 쌀독을 발로 찼을 때였습니다. 찾는 게 그게 다냐? 어둠 속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주방 구석, 평소 금례가 앉아 국밥 고기를 썰던 낡은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지요. 서서히 불이 켜지고 그곳에는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금례가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놈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감도장과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진호가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금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장부를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진호야, 내가 내 아들로 산 세월이 40년인데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았더냐? 내 안사람이랑 귓속말하며 나를 바보 취급할 때 이 애미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소리가 시장통 너머까지 들리더라. 금례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죽어버린 자식 농사에 대한 조종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국밥집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롱을 헤집고 쌀독을 뒤엎던 진호와 미영은 마치 돌상처럼 굳어버렸지요. 금례의 눈빛은 평소에 흐리멍덩한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온갖 풍파를 잠재웠던 서슬퍼런 포식자의 눈매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요양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 진호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금례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마치 칼날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야, 내가 처음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이 애미는 시장통 사람들에게 국밥 500그릇을 공짜로 돌렸단다. 그날 내 손가락 등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도 하나도 아픈 줄 몰랐어. 네가 내 훈장이었으니까. 금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툭 쳤어요. 그런데 여기 적힌 숫자들이 뭔지 아느냐? 내가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들, 내 마누라가 명품 가방 사고 친정에 집 해준다고 빼돌린 내 피 같은 돈들이다. 내가 욕먹어가며 생선 내장 긁어서 모은 돈이 너희한테는 그저 화장실 휴지만도 못했던 게냐? 미영이 참다 못해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죽게 생겼다고요. 건물주 최 사장님한테 말해서 그 돈 좀 미리 당겨달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미영의 파렴치한 요구에 금례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등 뒤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호가 사채를 쓰며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의 채권 서류들이었지요. 최 사장? 아니, 두식이가 내 지시대로 움직이는 내 사람인 건 아직도 눈치를 못 챘나 보구나. 그리고 너희가 쓴 그 사채, 그거 이제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다. 내가 그 사채업체 채권을 몽땅 사버렸거든. 진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자신을 옥죄던 그 지옥 같은 빚의 주인이 바로 눈앞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던 것이지요. 금례는 이제야 모든 패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듯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건물주다, 이놈아. 내가 최 사장 발바닥을 핥으며 아첨하던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 쌍욕쟁이 금례란 말이다. 진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개를 부려 사냥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호랑이의 앞발 위에서 재롱을 떨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미영이가 시킨 일이에요. 상가 팔아서 사업 자금만 하려고 했던 거지. 엄마를 정말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진호는 비굴하게 금례의 발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금례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며느리 미영 역시 지지 않고 진호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어머니 치매 연기하면 병원 보내버리고 도장 찍자고 한 게 누군데. 좁은 국밥집 안에서 아들 내외가 서로를 핥히며 싸우는 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금내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미리 불러둔 경찰과 최두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식아, 저것들 치워라. 내 가게가 더러워지는구나. 최두식은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들어와 진호와 미영을 떼어놓았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진호에게 수갑을 내밀었지요. 김진호 씨, 그리고 이미영 씨, 노인복지법 위반 및 존속유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 진호의 울부짖음이 시장통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금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끌려나간 자리에 남겨진 낡은 초등학교 통지표를 가만히 집어들었지요. 성품이 온화하고 효심이 기품이라는 선생님의 빗바랜 글귀 위로 금내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괴물이었나 보구나. 금내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가마솥에 불을 껐습니다. 평생을 달궈왔던 그 뜨거운 불이 꺼지자 비로소 시장통에도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청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유치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은 진호가 누려왔던 강남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고 서늘했습니다. 수감된 지 사흘째, 진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요. 번듯하던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빳빳하게 세웠던 머리칼은 땀과 먼지에 절어볼품 없이 흐트러졌습니다. 면회다. 나와. 교도관의 무심한 목소리에 진호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돌려 자신을 꺼내주러 왔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금내가 아닌 그녀의 신복 최두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당신이 왔어? 진호의 물음에 최두식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유리창에 바짝 붙여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진호와 미영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이 고스란히 담긴 수사 기록과 금내가 작성한 친족관계 단절 및 상속권 박탈 선언서였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시장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당신 같은 짐승을 보며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대신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서울대 가서 배운 것이 제 애미 등에 칼 꽂는 법이었더냐라고요. 최두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호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두식 형님, 제발 엄마한테 전해줘요.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이대로 감옥 가면 끝장이야. 끝장난 건 당신이 아니라 회장님의 무너진 가슴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당신 아내였던 이미영 씨는 벌써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영은 다른 유치장에서 변호사를 불러 진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거짓 진술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며 금내에 돈을 물쓰듯 쓰던 부부의 연은 돈줄이 끊기고 쇠창살이 가로막자마자 시궁창보다 더럽게 변질되었지요. 며칠 뒤 금내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진호가 살던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마련해준 그 공간에 자식의 탐욕이 묻어있는 것이 역겨웠기 때문이었지요. 아파트를 판 돈은
전액시장 상인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센터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금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씨, 나 오늘 국밥 한 솥 크게 끓일 거니까 시장 사람들 다 오라고 해. 오늘이 진짜 내 인생 독립기념일이다. 금례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비린내 나고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이 자리가 가증스러운 자식의 아양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금례는 마지막으로 진호를 만났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수의를 입은 아들을 마주한 금례의 표정은 평온하기까지 했어요. 진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엄마,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엄마 외아들이잖아. 나 없으면 엄마 누구랑 살아? 금례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혼자 남겨진 게 무서운 거겠지. 평생을 내 등골 빼먹으며 살았으니 이제 제 발로 서는 법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게야. 금례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면회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진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시장통 꽈배기 한 봉지였습니다. 이거 먹고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정이다. 법정에서는 내 죄를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아라. 그게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금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통곡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빠져나온 금례의 어깨 위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저주 같은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낸 뒤에야 비로소 금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복도는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강남 아파트 탐내 어머니 요양원 고려장시킨 불효소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미 온 세상이 떠들썩했기 때문이었지요. 피고인석에 선 진호와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을 떨었습니다. 피고인 김진호는 자신의 친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고 나아가 고령의 어머니를 유기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3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나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낙인이 찍힌 진호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형벌이었지요. 옆에 있던 미영 역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금례는 그 광경을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놈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갈 때 진호는 마지막으로 금례의 눈을 찾았어요. 하지만 금례는 차가운 외면 대신 아주 담담한 눈빛으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그것은 미움도 원망도 아닌 정말로 남을 대하는 듯한 무심함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시장통에도 화사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회장님, 오늘 국밥 맛이 왜 이리 진해? 이거 고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냐? 시장 상인들의 농담에 금례가 껄껄 웃으며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쌍욕쟁이 할머니가 아닌 시장통의 대모이자 여왕으로 불렸어요. 그녀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복지센터는 시장 상인들의 쉼터가 되었고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금내의 가게에 들러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야, 이 녀석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 애미 애비한테 잘해야 한다. 알았어? 여전히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시장통 구석구석을 데웠습니다. 금내는 더 이상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가마솥에서 솟구치는 김과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있는 이 낡은 가게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궁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내실로 들어온 금내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마지막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맨 뒷장에 꾹꾹 눌러 글씨를 써내려갔지요.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으나 인생 농사는 만선이다. 금내는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기록이 담긴 장부를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배신의 기록도 아들에 대한 미련도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최두식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기부하신 장학금으로 대학 간 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금내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정성껏 쓰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구절구절마다 할머니 덕분에 꿈을 얻었다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지요. 금내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자식은 배신을 선택했지만 마음으로 품은 수많은 자식들이 그녀의 노년을 찬란하게 빛내주고 있었으니까요. 금내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골목에는 저마다의 삶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지만 내가 베푼 선의는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금내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을 약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일궈낸 72 할머니의 위대한 승리였지요. 인생의 진정한 봄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금내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금내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국,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배신당하는 노후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금내 할머니의 모습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금내 할머니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찬란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사이다 대본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